잘 보입니까? 네. 내 농장에 심은 걸 공 스마트 혁신밸리 우리 학생들 그 교육형 농장에서 다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8월 31일 날 가서 내가 전체 쪼개가지고 싹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름 아직 없습니다. 이건 일단 퇴출. 퇴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대출됐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병에 강하냐 약하냐, 예. 그 다음에 당도가 빠르냐 늦냐, 그 다음에 과중이 어느 정도 가냐, 입성이 뭐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이건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아까 이것도 퇴출. 응? 이것도 퇴출. 퇴출. 지금 여기서 한 두세 개밖에 쓸만한 게 안 나와. 그냥 보면 다 좋아요. 응. 다 좋으나 농가들에게 안정성 있는 거. 자, 45, 47, 44, 44가 괜찮아. 품종이. 과일도 크고. 지금 조사는 한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아까 4번 때 있죠. 4번 때. 이 아이들이 품종이 괜찮은 게 한 두세 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다시 한번 실험 들어갈 겁니다. 한 번 더 실험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면 농가들이 문제가 없이 재배가 가능하겠다. 시장도 좋아하겠다. 하는 품종들. 요 품종 아주 대가족입니다. 당이 엄청나게 늦게 올라와. 요건 지금 김정효 수장이 만든 제품이야. 아까 얘기했더니. 이것도 선생님 저 커피 드실 분 세 분 좀 타왔거든요. 일단 한번 이렇게 품종들이 있다 하는 거 한번 보시라고. 드실까요? 적육개들 속이. 이건 굉장히 육질이 부드러워요. 적육개. 전부 다 적육개인데 쓸만한 게 잠깐 있고. 이 품종이 여러분들이 그 직거래로 재배하고 싶다면 이 품종 괜찮아요. 숙기는 약간 45일 정도. 그 다음에 굉장히 아삭거립니다. 아삭거리고 당도도 뛰어나고요. 하계 품종이에요. 네. 다음 엔젤. 그 다음에는 근데 한국에서는 잘 안 알고 시장에서는 너무 시장 판매는 안 됩니다. 이해 안 돼. 먹어보면 소비자는 무조건 찾게 돼 있어. 예. 직거래 있을 때는 가능하나 일반 시장에 출하했을 때는 시장 자체가 안 돼. 소비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못 판다게 해버려. 가격을 뚝 떨쳐버립니다. 예. 이게 고령 같은 경우가 이 중에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 품종이 있어요. 어떤 품종이냐면 아마 슈가하미 이 계통하고
하니킹 이 계통이 지금 포복집으로 해서 동판장에 출하가 됩니다. 근데 식감이라든가 당도는 괜찮은데 시장에서 그렇게 알아주지는 않아. 그래서 이 금년에 한 5, 6년, 7, 8년 전부터서 파파야라고 하는 메로를 주종을 이루는데 파파야만 할 게 아니라 좀 품종을 바꿔보자 해서 이런 품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이 품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해서 거의 다 퇴출이 됐어요. 퇴출이 됐는데 그래도 워낙 그 내용물이 좋으니까 일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농협마트 있죠. 농협마트에 보면 K 멜론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그게 3kg 상자든가 3kg 상자에 지금 판매되는 거 있습니다. 사서 드시면 맛있어요. 이런 품종이 있고 여기는 지금 사진만 있습니다만 무게, 당도, 가식부 두께, 안테나 두께 다 조사해 놓은 항목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오늘 대충 품종인데 이렇게만 보고 갈게요. 하미 엔진하고 슈가 골드 이것도 내용물이 괜찮아요. 서론 이것도 괜찮아. 이건 숙기가 좀 늦어 보니까 아까 앞에 보여줬던 품종에 비하면 한 5일 정도 늦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그 과피가 좀 얇고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키우는 데에서 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 요 아이들은 껍데기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가시풀은 저기 두께가 적으나 껍데기까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일반 네트 멜론이 과가 이제 그 두께가 얇고 시간이 많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키우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단 질소가 많으면 예. 후반부에 질소가 많으면 껍데기로만 부른 아이. 껍데기로. 놔두고. 자, 여러분들이 재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밖에서 때려보면 텅텅텅 소리가 나는 거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 가시부 두께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과가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보여요. 무게를 덜하면 무게가 덜 나가. 이 가시부 두께가 얇은 아이들 질소를 첫 번째 억제해라. 농가들이 과일을 좀 키우려고 질소가 많은 비료를 중후반에 계속 넣어버리거든. 그럼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온다. 두 번째 칼슘 다리 비료를 집어넣어라. 요게 바로 경도를 단단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가식부의 두께를 키워줘요. 질소가 많으면 껍데기만 불어나 살이 안 쪄. 이 두 아이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벽, 사람으로 얘기하면 뼈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뭉쳐가지고 세포 하나가 뭉쳐가지고 요 살집이 되거든. 세포는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네 개에서 네 개,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걸 계속 늘어나고 이 세포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세포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비료가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이 크다. 그래서 중후반에는 여러분들이 과일이 어느 정도 커졌다면 이제 안에 살을 찌우고 경도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비료가 최소한 일반 비료가 2번 들어간 다음에 한 번 정도는 토경 재배에서 한 번 정도는 저 비료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비료 사용하는 양은 질소 인상 가리가 들어있는 비료가 2kg 들어갔다면 요거 2번 주고 요거 2kg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요 비료들은 바로 당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식감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인삼가리나 칼마그가 들어있는 그 비료들을 많이 쓰지 않아요. 중후반에는 기본적으로 이 비료를 좀씩 사용해 주는 게 좋다. 자, 아까 네트 얘기하다가 지금 끝까지 갔죠? 네트가 좋으면 당도가 좋냐? 아니다. 숙기다. 다만, 자 이제 네트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짚고 넘어갑시다. 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차 비대기는 수정 후 10일까지. 그 다음에 1차 네트 발연기는 10일부터서 5일. 약 5일입니다. 약 5일 동안 메론 껍데기가 툭툭툭툭 다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 이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물을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하자. 네트 예쁘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물을 안 준다. 다만 한낮에 이파리 상부가 막 시들어. 그러면 줄 수는 있는데 요 시기에 소량을 공급하자. 평상시에 30분을 줬다면 5분만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너무나 시들어. 그럼 오늘 5분 주고 내일 5분 차라리 줘라. 한 번에 절대로 많이 주지 마라. 그래야지 네트 자체가 아주 조밀하게 예쁘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네트하고 가장 밀접한 시기가 바로 1차 네트 발연기 5일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5일이 지나면 여기까지 하면 20일 지났습니다. 5일 더 잡으면 그러면 네트의 윤곽은 싹 나왔습니다. 이때부터서는 물이 좀 과하게 들어가더라도 터지는 메론은 안 나와. 그래서 네트 시작하고 5일간은 매우 조심하고 그 다음 5일간은 내가 물을 주고 싶으면 이때부터 서서히 늘려간다. 그래서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라 그 얘기예요. 한 번에 많이 주면 절대로 안 돼. 이 시기도 1차 네트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그 상체가 아그러지고 콜크 현상으로 딱 위에 솟아 올라와야 되는데 솟아오르지 않고 약간 벌어진 거. 그 아이들 물 많이 들어가면 벌어져 버려. 그러니까 수분의 양을 서서히 높여라. 한 번에 절대 많이 주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트의 윤곽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 기간이 수정 끝나고 나서 10일 지난 후로 5일. 그 기간은 물을 안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5일 지난 후부터서 그 다음 5일까지는 물을 주고 싶으면
5분, 10분, 15분, 20분 서서히 늘려줘라. 그래서 네트 윤곽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30분을 줘도 괜찮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놈이 두 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땀내기 얘기를 하셨어. 땀내기. 땀내기란 뭐냐?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이를 많이 주면 결로점이라고 미슬점. 미슬점이 생기는 그 온도가 있어. 온도 차이. 그 온도 차이에서 과일 표면에 촉촉하니 물이 묻어 나옵니다. 언제? 바로 이게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환기창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23도 미만 떨어지면 환기창 다 내리라겠죠. 요즘에 야간에 추우니까 다 내리시고, 다 내렸다가 온실 내부의 온도가 35도씨 전후 정도 되면 외부의 온도보다 온실 내부가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바로 과일 표면에 이슬이 잡힙니다. 이걸 땀내기라고 그래. 요 작업을 해줍니다. 약 15일간 해준다. 약 15일간. 가장 안정적일 때는 칠 일 후쯤, 빠르면 5일. 1차 네트 만들어지는 단계, 그래서 2차 네트로 넘어가는 그 사이, 이때부터서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분들은 15일 정도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하고 오후 시간에 네트를 보면 네트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는 솟아 막 올라오다가 오후 시간 되면 딱 굳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 그러면서 예쁜 네트가 만들어지고 솟아오르는 네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착안해가지고 1차 네트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부터서 약 15일 정도 아침 시간에 온도를 높여서 과일 표면에 촉촉한 수분이 묻으면 그때 환기를 시키는데, 이 환기를 한 번에 잘팍 열지 말고 한 3번 정도 나눠서 한 10분이나 20분 간격으로 서서 열어주면 좋겠다. 자, 질문 됐죠? 요즘에는 주야의 온도차가 심하게 나고 그 다음에 일조량이 좋으니까 땀내기 하면 금방 땀 올라옵니다. 땀내기 할 때 하우스 창 닫아놓고 어디 가지 마. 그러다가 태운동 갈 때 종종 있어요. 한 몇 분을 35도로 유지해야 될까요? 몇 분 아니야. 네. 35도 찍으면 그냥 35도 내 외에서 땀이 차. 네. 그러니까 손으로 딱 만져봐. 그때는 습기가 느껴질 네. 때에는 바로 조금씩 좀 많이 오면 촉촉하게 내 손에 물기가 확 묻을 정도로 습이 묻습니다. 아무튼 습기가 좀 느껴졌을 때 그때 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암꽃. 암꽃에 문제가 발생되는 환경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5번. 두 번째,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항도 농약방에 가면 약 친다고 약 주러 가면 몇 가지씩 한 번에 치라고 줍니까? 내가 경주는요 농약회사에 그 박사로 그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하고 경주에다 농약방을 차렸어요. 근데 그 양반이 처방한 하우스는 전부 다 농약장애가 나와 있어. 가는 데마다. 살충제 2개, 살균제 적으면 1개, 많으면 2개. 게다가 플러스 확산제, 플러스 영양제.
한 번은 그건 이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 양반이 경주에 정착하고 이제 농약을 한참 막 파는 시기야. 그래서 농가들이 전부 다 전화가가지고 산적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이러스가 왔다고 뽑으라고 한다고. 누가 그래? 최 사장이 그랬다고. 전부 다 약장에다 뽑지 말고 놔둬. 내가 갈 때까지. 그 농가들 전부 다 농사를 기가 막히게 졌어. 근데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책에 장애 증상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실험했던 장애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장애는 바이러스처럼 울퉁불퉁하니 어글어글하니 처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장애는 농약 장애 플러스 호르몬 장애까지 같이 유사하게 나와요. 이렇게 전문가가 보면 바이러스로도 오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면 안 돼. 농약 전문가니까 자기가 처방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농가들을 재배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한 농가도 아니고 많은 농가인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 이게 바이러스니까 뽑아버려라. 그런 거예요. 나무 다 키워놨잖아. 다 키워놓은 상태에서 일 다 끝났는데 그거 뽑아내면 농가에게 손실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만 일단 장애가 왔으니까 장애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면 그냥 맹물 뿌려버려. 빨리 희석을 해가지고 농도를 줄여야지. 처방해 놓고 와가지고 전부 다 확인하니까 전부 다 장애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 분은 염덕에 복숭아 명인이 계시다가 자기가 가신 분, 복숭아 재배 명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동네니까. 몰라요? 두 상자를 사서 보냈어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 그래서 농사를 너무 잘했다고 고맙다고. 자, 이렇게 오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온기에 고온에도 암꽃이 낙태나 낙내가 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약장애까지 본종이 되면 100%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지금 메론을 했지만 올해까지가 지금 41년 됐어요. 메론만 41년 차입니다. 41년 동안 그런 농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농약은 가급적 2종 이상 혼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민감한 시기에. 암꽃 나오기 전까지는 장애 받아도 이파리 타지는 장애가 나와도 심하면 5개까지 타져버리거든. 그러면 착과자리 높여서 달면 돼. 근데 암꽃 나올 무렵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암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다 골아서 나와요. 노랗게. 그래서 고온 온실 깜빡 잊고 그냥 몇 시간 한 50도 60도 가다 버려서 타지지만 않았어요. 그래도 나온다. 그 다음에 고온기에 농약 혼용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혼용하거나 농도를 높였을 때 나온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비가 와도 꽃 피기 전에 꽃 필 때까지 하거나 그럼 다 오라고 해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가장 많은 게 고온의 농약장애 가장 많이 나온다. 이해되셨죠? 예. 그 여름철 재배하면 왜 폭염에 굉장히 고온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차방을 해주는데 네. 하루 1조 시간은 얼마나 채워주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여기는 포항이라서 해가 빨리 뜨겠죠? 나주가 요즘에 한 5시 반쯤 되면 헌합니다. 여기는 몇 시쯤 헌한가요? 아침에 말입니다. 네, 아침에. 5시쯤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5시 봅시다. 5시부터. 해가 지는 시간이 몇 시죠? 6시 40분. 한 8시까지. 한 번은 8시까지. 네, 7시까지 봅시다. 7시. 해가 그럼 몇 시간이죠? 5시부터 7시까지. 네? 14시간인가? 네. 자. 정 힘들면 이때 차광이 된다. 다만 차광률을 몇 프로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차광률 30%, 50%,
뭐 70% 이렇게 있어. 그래서 30% 있으면 좋겠다. 내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30%짜리가 없으면 50%도 되긴 된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면 안 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시들지 않으면 안 하면 돼. 이렇게 시들고 작업할 때는 뭐 몇 시간씩 해도 괜찮습니다. 워낙 더우니까 참고 해서 다만 11시부터 2시까지 이 사이는 내가 너무 더우니까 내가 보대낀 뒤 몇 원이냐 어디 가겠냐 해서 치고 싶은 분 치시고 중국 음성에 가면 농가들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 30%짜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심은 바이러스가 안 온다고 하더라. 누가 그랬다 얘. 야 그렇게 농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농가들 간에 심은 좋다, 안 치야 된다,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하러 가기 전에 그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우리 동네가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인데 정리 좀 해주시오. 그래서 시장에서 끝날 때가 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원칙 아니야. 다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수동으로 쳤다 뱉겠다는 걸 상가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쳐라 그러면 3분의 1만 아침에 해보지요. 한낮에 해 안 보죠. 석양에 해보죠. 해가 이렇게 떠서 위로 넘어가니까 이 방법은 있다. 전체 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한일정묘라고 하는 회사가 김정일 수장이 만드는 품종인데 이 종자의 대표적인 품종을 지금 몇 가지를 계속 심어봅니다. 지역마다 판매되는 이름이 달라요. 자, 여기에 지금 한일정묘계에 지금 몇 가지 품종이 아까 보신 품종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품종으로 이름은 전라도 쪽에서 공급이 안 되고 있어. 다른 이름으로 공급이 될 텐데 잎이 적고 직립형이든가요? 열과가 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품종의 특성이 그냥 외관상으로 재배하기 굉장히 편하게끔 보이는 품종, 그게 마이스터입니다. 네, 이게 좀 많이 시판되고 있는데 제 농장에 지금 가장 많이 열과 나온 품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김정효 사장 김정희 사장이 고집이 무지하게 싫어. 말을 안 들어. 품종 이런 단점이 있다. 이걸 계산해라. 자기 것이 적은데 뭔 소리 하시오. 그런 스타일이야. 대체적으로 육종가들이 자기 고집이 싫어. 근데 너기 이성길 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문제 있다 바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고온기에 재배하는 메론을 가장 많이 육종하는 회사가 한일정묘하고 럭키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육종한 걸 B2B라고 해가지고 육종을 하지 않지만 육종 회사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성길 사장이 만든 품종 중에 신품 종묘라고 하는 그 친구가 메론 종자를 가장 많이 팝니다. 알도 많이 알고요. 저한테 참 아까도 문자 하나 들어왔어요. 박사님, 농가 가지고 이런 증상 나오는데 뭡니까? 그렇게 현장을 다니고 농가 관리를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많이 팔아. 경주도 그 친구가 80% 정도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자, 품종에 따라서 특성을 알아야 돼. 그 특성에 맞춰서 물 관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특히 아까 재배는 아주 영리하고 입성이고 잎도 좁고 과일도 적당히 큰데 요 아이들은 네트 발연기의 수분 관리를 잘못하면 열피성 네트나 열피성 네트에 떡떡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머리처럼 붓게 나오는 것들, 그걸 열피성 네트라고 합니다.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어. 지금 김정희 사장 거 4가지 품종이 들어있거든. 10여 하나 들어있고. 근데 그 친구가 만든 품종들이 대체적으로 대과종입니다. 지금 킹스톤이라고 하는 품종 하나 있어요. 킹스톤. 다 3kg 넘게 나가 지금 내 농장에서. 근데 숙기가 너무 늦어.
일반적으로 봄, 가을, 멜론이 숙기가 60일인데 그러면 70일 가야지 정상적인 당도가 올라와. 그래서 농가들은 빨리 따야 되는데 빨리 따지 않고 늦게 따게 되면 첫 번째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두 번째 늦으면 늦을수록 멜론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봄작형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가들 입장에서 좀 빨리 따는 품종을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착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 지금 스마트랑 소피아랑 가마스랑 비교했을 때 예.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이렇게 재배하면서 용이한 품종을 박 박사님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다마스라고 하는 품종이 내가 지금 내 농장에서 한 3년 실험을 거쳤거든. 한 3년 실험을 거쳤는데 3년 실험 거친 결과 저기 안일 종류보다는 과일이 좀 적어. 이게 단점이라. 근데 여름에 뿌리도 강한 편이고 네트도 안정적이고 당도가 굉장히 빨라. 그리고 식감이 좋아. 작년에 품평이 하는데 다마스가 1등 먹었거든.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일이 좀 적다. 그런데 무게가 나가. 2kg 안 나갈 것 같은데 2.2kg, 1.4kg가 나가. 다시 얘기하면 가식과 두껍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무튼 다마스 품종이 품절돼 버렸어. 근데 이제 올 가을까지 실험해보고 재배 안전성, 네트의 솟아오름 지금 담이 다 들고 있거든 보니까 그것까지 비교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제 나중에 연락 하나 문자 찍어놓고 내 전화번호 책에 나와 있죠? 예. 네. 그거 활용 잘 하십시오. 유튜브 보고 전화 온 사람도 많은데 나한테 교육받은 사람 전화 하는 사람이 많이. 자 이제 물 관리. 퇴비를 100에서 150호를 넣었다. 하우스 한 동에 몇 평? 150. 약 1000주 들어갑니다. 약 1000주. 그죠? 예, 1050. 이렇게 약 1000주. 1050주가 정답인데 약 1000주요. 1000주.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본답 준비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료, 화학비료 뭐 들어가죠? 화학비료는 없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 예. 그러면 물로. 물로. 예. 자, 다행이네. 다른 데는 또 쳐 넣고 계셔. 다음아, 여기다가 한 가지는 넣어라. 요거 하나는 쳐. 공사는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자고 해야지. 공사는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자, 백포. 전작이 뭐죠? 토마토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예. 자, 일단 놔두고 그러면 백포. (20kg) 한 포에 들어가 있는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각각 약 1%씩 들어있다. 1%씩이. 그러면 한 포에 200g씩 들어있습니다. 성분 함량으로. 곱하기 퇴비만 넣었어. 그 20kg가 들어갔네. 100%니까 150kg면 30kg야. 자, 해놓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요 카라로 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마워요. 이거 얼마짜리죠?
직접. 요거 저기 좀 적은 걸로 인쇄하게 되면 약 한 2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몇 쪽이죠? 18쪽. 18쪽 한번 봐보세요. 18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메론 한 주가 정식에서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얼마나 먹는가 하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얼른 젤스만 봅시다. 한 주가 질소를 (4.4g) 먹는 거 나와 있죠. 네. 호박이 4.4kg를 먹는다 그 말이야. 천주가. 자, 첫 번째. 그러면 시금치를 했든 토마토를 했든 내가 집어넣은 퇴비하고 비료를 토마토나 시금치가 다 드셨을까요? 못 드셨을까요? 뭐 먹었지? 남은 놈이 어디 갔을까? 땅에. 땅에 있어. 요거 하에만 있을까? 하우스를 새로 지은 농가들은 3년간 눈 감고 농사해도 농사가 된다니까. 왜? 땅속에 비료량이 적으니까. 자, 4.4kg인데 100%라면 20kg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한 해만 있을까? 하우스 지은 지 몇 년씩 됐죠? 저기 동상? 예? 하우스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하우스 운영한 지가 한 25년. 25년. 그래도 짧네. 어떤 데가 50년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 하우스 농사 잘 압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EC가 높은데 또 EC를 높였다. 뭘로? 퇴비로. 그래서 퇴비는 비료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비료가 되면 안 된다니까. 퇴비는 뭐냐? 바로 유기물이 퇴비다. 근데 여러분들은 유기물을 넣는다고 100번, 150번을 넣었어. 근데 유기물이 아니라 바로 비료를 넣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료의 주종을 이루는 게 뭐냐? 뭔 똥? 아, 소똥은 괜찮네. 여기 돈자 써놔서 돈자. 돼지똥. 닭똥. 돼지똥, 닭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이 안에는 특히 인상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똥들에. 그래서 토양 이치를 많이 높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비 쓰지 마라. 이게 정답이야. 그럼 어떻게 농사를 하고? 바로 이제 진지의 여기서 나옵니다. 150개에서 200%씩 넣었어. 후반에 가면 전부 다 자빠져 있어. 노랗게 변하고. 그래서 퇴비 못 쓰기 운동을 시작을 해. 이렇게 이제 사모님들하고 싸워. 박관장반으로 교육 받았으니까 긴가민가 해도 박사님 그렇게 좀 줄여보고 싶은데 사모님들이 퇴비 안 넣으면 어찌게 농사가 되냐고. 시들고 있잖아. 그렇게 퇴비가 부족해서 시들었다고. 그래서요, 이제 거기 회장님이 진주 농민회장 하신 분이거든. 근데 진주가 농민회에서 퇴비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하우스 한 동에다가 톱백으로 2개씩 집어넣어. 기본이. 근데 이제 사모님 모르게 한 동을 딱 실험을 한 거야. 농사가 기가 막히게 됐어요. 작년 11월 달인가 심어가지고 포복재배입니다. 포복재배인데 11월인가 심어가지고 4월 초순에인가 수확했어요. 4월 초순 좀 4월 말쯤 되겠다. 5월 초순이 아니고 4월 말쯤 되는데 그때 개당 7,500원씩 주고 팔았어. 밭에서. 예. 돈이에요. 전화 왔어. 회장. 박사님, 나 7,500원씩 다마스를 심었어.
구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래갖고 3년간을 사모님 모르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농사가 잘 되니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어이, 나 실은 여기 TV 안 넣었지. 뭘 TV를 안 넣으라고. 지금도 못 믿는 거라 이걸. 그래서 TV를 넣지 말자. 전국적으로 저 TV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망가지는 포장을 내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유기물을 넣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볏짚, 보릿집. 요걸 구하기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지요. 소 많이 킨 농가 없습니까 주변에? 소 많이 킨 농가들이 공룡을 만들잖아. 그 곤영벨라. 그걸 많이 만들어 쟁여놓고 다 못 이기고 저 쟁여놨다가 2년까지는 괜찮은데 3년 되면 이제 소한테 못 줘. 그놈을 버린 놈을 내가 가져와라. 아니면 2만 원 주고 싸게 사와라. 그게 8만 원이고 6만 원일 거야. 만약 공룡알 하나리. 그게 가장 쉬운 방법.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요걸 밭에다 심자. 하우스에다가 요걸 심으면요 약 40일 정도 되면 내 키보다 더 큽니다. 이걸 다시 못할 수 있어. 그대로 집어넣어요. 양질의 유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 페이지에 보면 수당들와서 심어진 사진이 보입니다. 바로 내 농장이다. 농가들이 하나도 안 함께 해놓고 보여줬도 그거 30 며칠 만에 내 키보다 더 커버렸어. 그래서 유기물로 환원해 주는 거. 토양에 집적되어 있는 비료 성분도 흡수를 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분해를 합니다. 식물체 자체가. 이렇게 식물이 바로 흡수가 가능하도록 분해를 해. 바로 화학비료나 돼지똥, 닭똥을 집어넣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 이 식물체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칼슘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이 들어있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등등등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유기물 대체해서 집어넣어라. 그러면 볏짚은 한 석 달 되면 그게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1년 이상 갑니다. 이 유기물은. 그래서 유기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이씨가 높은 염수에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퇴비를 집어넣어서 이씨를 더 높이고 있다. 이런 땅은 미생물하고 맹물로 관리를 해라. 생육 상태를 보고 바로 초기는 30에 10, 중기는 20에 20 또는 17, 17, 17에서 20, 20, 20까지 있어요. 중기는 이걸로 관리를 해라. 후기는 후기비료 질소 10% 4배. 그 다음에 인상 제로에서 뭐 2, 3% 4배. 카리가 성분이 높고 칼슘 16%, 마그네슘 6%짜리. 이걸 칼마그 비료라고 합니다. 이 비료를 가지고 후계를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하면 제 농장에는 비료가 아예 안 들어갑니다. 퇴비도 안 들어갑니다. 오직 유기물을 집어넣고 필요에 의해서 토경재배는 비료가 들어가고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배지를 집어넣은 그 땅은 지금 어쩔 수 없이 A통에 일반 비료, B통에 칼슘 비료가 들어갑니다. 이걸로 주고 있습니다. 13년, 14년 동안 퇴비가 한 번도 안 들어갔어. 이 개념을 절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퇴비가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퇴비가 농사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본적으로 포대 퇴비를 100호 이상 다 뿌렸어요. 지금은 20%까지 줄여놨습니다. 안 내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집어넣어. 대신 넣고 싶으면 유박을 하우스 한쪽에다 한 2~3포 넣어라. 대신 유기물을 확보해줘라. 요게 연작장애로부터서 오랜 시간 내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후반부에 가서 식물이 시들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 그것들은 제가 이제 시드름, 요 시드름 갖고 얘기하려면 1시간 해야 돼. 종류가 많아서. 병에 이렇게 다음 25일 날이죠. 25일 날은 이제 병의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25일 날 오늘 우리 마누라가 하루 휴가 내가지고 포항 따라오고 싶다거든. 포항 노래가 유명하다더만. 어디가 유명합니까? 웬만한 데 가도 다 그렇습니다.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25일 날은 아무튼 정예춤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 감사합니다.